아버지의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먼 친척 몇 명, 아버지 직장 시절 인연 몇 명, 그리고 우리 가족. 장례식이 조용했던 것보다 더 어색했던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죠. 아버지의 재혼 아내였던 그녀는 끝까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사이로 흘러나온 얘기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재혼했단 얘기 들었는데, 저 여자 맞아.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유산 얘기부터 나와. 눈물이 아니라 계산기 들고 온 거 아니냐? 그녀는 장례식 내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상주인 우리보다 더 당당한 태도였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이웃이 와서 나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마지막에 병원비도 본인이 다 냈던 거니? 순간 뭔가 이상하단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런 걸 묻지?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땐 바빠서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먹였어요. 뭐라 말은 안 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건 분명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대요. 유산 관련 정리 때문이라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69세 때였어요. 혼자 된 지도 오래됐고 사람들과 왕래도 거의 없던 시기였죠.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로움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어요. 처음엔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괜히 자식들이 뭐라 할까 싶어서였겠죠. 혼자 조심스럽게 연락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불쑥 데리고 왔어요. 인사 좀 하라고. 아버지 얼굴은 밝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죠. 얼굴엔 화색이 돌았고 말투도 가벼워졌어요. 그녀를 두고는 사람이 참 따뜻하고 배려 깊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던 생활이 지겨웠는데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게 그렇게 좋다고요. 우리는 당황했죠. 아버지가 연애라니. 그것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어머니와 이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버지가 다시 누굴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반대했어요. 건강도 안 좋은데 누굴 만나서 뭘 또 시작하느냐고. 근데 아버지는 확고했어요. 혼자 사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어요. 결혼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가족들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혼인신고 먼저 해버리고 소박하게 밥 한 끼로 마무리했죠. 처음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에 급히 내린 선택일까? 그런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말마다 그 여자와 시장 보러 나가고 식사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어요. 평생 SNS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밥상 사진 올리면서 오늘은 내가 찌개 끓였다고 자랑도 했죠. 그 여자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가족 모임에도 몇 번 참석했는데 무례하게 굴진 않았어요. 말도 예의 있었고 항상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다만 뭔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은 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항상 딱 선을 지키는 느낌. 그래도 아버지가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자식들과의 연락을 줄였어요.
예전엔 자주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쪽에서 연락하지 않으면 안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여자가 싫어하나 아니면 그냥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건가 싶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선 계속 뭔가 찜찜했어요. 뭔가 우리를 밀어내는 기분. 이제는 자식보다 그녀가 우선인가 싶었죠. 어느 날부터였어요. 아버지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건 예전엔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건강 얘기, 동네 소식, 텃밭 수확한 얘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꼭 필요한 말 외엔 전화를 잘 안 했고, 해도 짧게 끊으려고 했어요. 우리 쪽에서 뭔가 물어보면 잠깐 머뭇거리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기곤 했죠. 이상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그 땅은 아버지가 평생의 자부심처럼 여기던 곳이었거든요. 몇 번 팔아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늘 거절했어요. 거긴 내 엄마랑 내가 같이 농사도 지어봤던 데라서 의미가 깊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팔았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건 외삼촌이었어요. 시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아버지 땅이 매각된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요. 아버지께 직접 물었을 때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다였어요. 이유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정리하고 싶었다는 말만 남겼어요.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계좌가 해지됐고, 오래 유지하던 보험도 해약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기록하고 자산 목록은 항상 정리해 두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사이 싹 바뀐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함께였고, 심지어 병원에도 같이 다녔어요. 처음엔 챙기는 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엔 오히려 반대로 느껴졌어요. 감시하는 것처럼요. 아버지 혼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누구를 만나도 꼭 그녀가 동석했어요. 심지어 우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아버지 댁에 들렀다가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걸 들었어요.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해요. 자식들한테 다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이 다 계획이었더라고요. 재혼하고 3년 차쯤 됐을 무렵 아버지의 생활은 확연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자식 생일이나 손주 입학식 같은 걸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그런데 그 해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고 말끝마다 피곤하다는 얘기만 했어요. 병원 검진 결과도 대충 넘기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감싸는 척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좁혀왔던 거죠. 아버지는 그녀를 믿고 의지했어요. 점점 약해지는 몸에 누군가 곁에서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통제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서랍에 정리돼 있던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보험증서, 부동산 계약서, 도장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정리했대요. 필요 없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정작 아버지 본인은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랬었나? 하며 멍한 얼굴로 웃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건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땀이 식기도 전에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명은 뇌졸중.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였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회복 가능성을 말했지만 솔직히 기대보다 불안이 컸어요. 그 여자는 병원에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이 오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더라고요. 병원 이름도 아버지 상태도 아무런 연락 없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든 그건 너무 이상했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며칠 지나고 아버지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말을 또렷하게 하진 못했지만 알아듣고 반응은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전하고 싶은데 입을 열지 못하는 답답함이 가득한 얼굴. 눈빛엔 뭔가 말하고 싶다는 조바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면 자꾸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곤 했죠. 하루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병상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처음엔 그냥 수건이라도 찾는 줄 알았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안에 얇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무늬 없는 회색 노트. 그 속에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나열된 메모들. 처음엔 단순한 일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엔 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은행 비상예금 잔액 322만, 팔았던 땅, 등기 이전 완료일 611점, 정확한 금액, 날짜, 내역들이 기록돼 있었고 그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혹시 몰라. 내 이름으로만 남긴다. 그 노트는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생존 기록 같았어요.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적어두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가족이 볼 수 있게 병상 옆 서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 핸드폰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어요. 통화 기록은 거의 없었고 메시지도 비어 있었는데 음성 메모 폴더에 녹음된 파일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누르면 쉰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살면서 남긴 거다. 잘못되면 니들한테 이걸 꼭 보여줘라. 짧은 숨소리, 중간중간 끊기는 말.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스스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단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니란 것도요. 그 여자는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겉으로라도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보호자 명의도 본인으로 돼 있었고 병원 수납 내역도 그녀가 관리하고 있었죠. 뭘 물어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명의의 재산 목록, 보험 내역, 등기부등본.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중 몇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분명 있었던 통장이 사라졌고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서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몰래 처리하고 있던 위임장이 발견됐어요. 병원에 낼 서류를 찾다 복사본 한 장을 우연히 본 건데 거기에 아버지 서명이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 처리에 있어 본인을 대신해 배우자 오오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함.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몇 주 전이었고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남겼고 음성 기록도 했고 가족에게 알리려 손짓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 많은 걸 내어준 상태였어요. 그 여자는 우리가 알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몇 달 동안 말수는 더 줄었고 의식도 흐릿해졌죠. 그 여자는 거의 살다시피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병은 늘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어요. 간병인 구에서 붙여놓고 본인은 근처에서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겐 병원비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정작 수납 기록은 가족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은 기계적으로 치러졌어요. 감정은 묻혔고 절차만 남았죠. 그 여자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발인 날에도 화장장 가기 전 잠깐 짬내서 어디 전화를 걸더니 보험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장례 후 유산 정리를 두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들고 온 서류 더미를 보면서 모두 멍해졌어요. 아버지 명의의 재산 목록이었는데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시골 땅은 이미 그녀 앞으로 넘어가 있었고 아파트도 아버지 단독 명의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사망 전에 작성됐다는 공증 유언장까지 내밀었어요. 본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였어요. 공증도 제대로 돼 있었고 서명도 아버지 손글씨였어요. 날짜도 쓰러지기 전 몇 주였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담담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선택한 거라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국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말투엔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우리는 분노보다 허탈감이 컸어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건 그녀 손에 들어가 있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봤지만 위임장도 유효했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어요. 유산 얘기를 마무리할 때쯤 그 여자는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저랑은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다였어요. 정말 단 한 번의 눈물도 미안함도 추억에 대한 한마디도 없이. 며칠 후 아버지의 병원 서랍 정리를 하다 낯선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법무사 명함이었고 뒷면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이상하면 여기 연락해라. 믿을 만한 곳이다. 그 문장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게 더 분명해졌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뒤집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걸 내어준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날의 공기, 장례식장의 침묵, 그리고 끝내 눈물 흘리지 않았던 그 여자의 표정까지.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한 건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지나서였어요. 그 여자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면서 별다른 물건은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작은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랑 꽤 낡은 손편지 뭉치가 나왔거든요. 그 편지들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썼던 것들이었어요. 이혼 전에 주고받은 것들이었고 몇 장은 이혼 후에도 적은 것들이었어요.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애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모르겠다.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죠. 근데 그 안엔
지금껏 아버지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함께 했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사진도 메모도 그 흔한 기념일 카드 한 장 없었어요. 마치 그 몇 년이 아버지 인생에서 공백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건 정말 공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 서랍에서 발견했던 회색 노트도 여전히 제 책상에 있어요. 이제는 귀퉁이가 달아있고 글씨도 흐릿해졌지만 그때의 아버지 손길이 그대로 느껴져요. 거기 적힌 숫자들, 간단한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남겨진 말. 혼자 살아도 외로운 게 낫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이었을까요? 그 회색 노트를 들여다볼 때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손에 만져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이후 저는 그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믿을만하다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작은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사는 의외로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 한 6개월 전쯤에 오셨었어요. 당신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불안하다고 하셨죠. 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여러 번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좀 더 절박해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유 원장이 바뀐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했다고요. 사모님과 함께 오셨을 땐 말씀도 별로 없으셨는데 혼자 오셨을 땐 계속 무언가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특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자꾸 물으셨죠.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몰랐던 거고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법무사를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항상 같이 따라다녔대요. 혼자 움직일 틈을 주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혼자 오신 건데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메모를 남기셨죠. 법무사가 내민 종이에는 아버지 필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자식들이 올 거야. 그땐 이걸 꼭 보여줘. 그 아래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계좌였죠. 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 여자 모르게 따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 계좌에는 많은 돈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보관된 USB가 중요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녹음해둔 대화들, 그 여자와의 대화, 법무사와의 상담, 그리고 혼자 남긴 고백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이 말을 꼭 남겨둔다. 나는 강압에 의해 유 원장을 바꿨다. 그 여자가 계속 독촉하고 내가 거부하면 밥도 주지 않고 약도 숨기고 그랬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구나. 그 USB에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유 원장을 변경하는 과정,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간병인을 통해 몰래 녹음한 내용까지.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죠. 강압에 의한 유 원장 작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엔 버텼지만 USB의 내용이 공개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결국 합의로 끝났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는 그녀가 가져갔지만 대부분은 원래대로 정리됐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시골 땅으로 가족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작은 추모식을 가졌어요. 평생 농사를 짓던 그 땅에 아버지의 일부를 묻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오랜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날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들이 있었어요. 이혼 후에도 계속 보냈던, 하지만 받지 못했던 편지들이요. 아버지는 끝까지 첫사랑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 너무 맑아서 세상의 악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는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누군가가 이용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한 아버지의 방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것 같은 글씨였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걸 잊었나 보다. 미안하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진실을 남기려 했던 거고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골 땅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죠. 텃밭도 다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벤치도 놓았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던 그 자리예요. 가끔 혼자 그곳에 가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외로워도 괜찮아.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아마 아버지는 끝까지 그걸 깨닫고 싶었던 거겠죠. 진정한 사랑과 외로움의 차이를,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견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해요. 어쩌면 또 다른 외로운 노인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회색 노트는 여전히 제 서랍에 있어요. 가끔 꺼내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아요. 혼자 살아도 외로운 게 낫다. 그 말은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에 의지하느니 차라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로움을 견디는 게 낫다는 교훈으로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찾았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진실이 밝혀졌고 그분의 마지막 바람대로 모든 것이 정리됐으니까요.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떠올라요. 가끔은 시골 땅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삭여요.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그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이겨낸 후에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